그러면 윤석열 코인에 아주 큰 배당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그냥 과도한 투자는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윤석열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찬 케이스. 그 고발하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해놨습니다. 원희룡 고발해놨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일타 강사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원희룡이. 애초에 인수위 들어갈 때부터 무언가의 지시 혹은 공모에 의해서 이 양평고속도로가 그때부터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부토건 대표가 왜 나랑 같이 있는지 몰랐다면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인 거고. 자,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가봅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원희룡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니죠.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또 핵심적인 당사자로도. 그래, 원희룡이 지금 부른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부른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출국금지까지만 나와. 출국금지. 원희룡 이자 정확히 봐야지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말 기억하세요? 갑자기 막 어디 뭐 전화 받고 성질 내고 막 그러면서 취소해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도 걸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뭘 걸래?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랬어. 애썼다. 저런 소리를 지를 때만 해도 윤석열 김건희가 만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성치훈 의장님? 예, 저것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SSC라고 해야 되죠. 예, 전형적인 전형적인 SSC죠. 그러니까 본인이 캥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걸만한 정치 생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뭘 걸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말한 반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간판 걸어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간판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여기서 원희룡 장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에 있어서 결국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그 큰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딱 뉴스를 하나 내줘야 되는데 삼부토건 대표가 이 원희룡 장관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그거 모르고, 그럼 몰랐다면은 삼부토건 대표가 왜 나랑 같이 있는지 몰랐다면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인 거고,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상 공범인 거죠. 그러니까 압력인가 뭔가 청탁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사를 그 기사를 딱 만들어낸 다음에 주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성, 지금 뭐 다른 거 원희룡이 이걸 얼마나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확인할 것도 없이 지금 드러나 있는 그냥 정황으로만 봐도 너무나 유력한 공동 혐의자로 보여지는 거죠. 원희룡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건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고, 그냥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아주 무능한 장관이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마 곳곳에 남아있는 이 증거들,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거기에 있는 뭐 증거들, 카톡 증거들, 여기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을까? 저는 이 그 특검이 괜히 출국금지 조치 내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 막 다른 보수 패널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보수 패널들은 이거는 그냥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뭐 좀 증거가 확보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특검이 아무나 출국금지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신청을 내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사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원희룡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요 그것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구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늪에 빠집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한 번 그렇게 나쁜 짓에 발을 담근 뒤로는 이제 한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잘못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고 이제 범죄자 동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임세현 대변인 원희룡이는 그래도 당의 대표를 했던가? 대표는 안 했고요. 대표는 안 했고요. 네, 그냥 제주지사 하다가 예. 네, 윤석열 때 이제 인수위 때 기획위원장,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근데 바로 왜 윤석열한테 그렇게 꼼짝 못했을까요? 저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와 뭔가 좀 깊숙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이 듭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이거 아까 뭐 원희룡 장관이 잘 얘기했는데 뭐 고발하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해놨습니다. 원희룡 고발해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이제 아마 이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평권도 당연히 지금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희룡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 기억이 좀 오래됐잖아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된 사안인데 그 당시 기억을 들춰보면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원희룡 그 당시 장관이 계속 전화를 받으러 나가요. 그 회의 때. 그러니까 주요 이제 당의 관계자들과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이제 뭐 모종의 회의를 할 때도 계속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장관이 그래도 꽤 높은 고위직 아닙니까? 계속 어딘가에 무슨 마치 이렇게 보고하듯이 전화 받으러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본인보다 윗사람일 거 아니에요? 장관인데. 그러면은 저희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인이 메모를 막 적어요. 적었을 때 저 아까 나왔던 원희룡이 막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전면 무효하겠습니다 할 때도 마치 그러니까 메모지를 읽으면서 말했던 장면이 뭐냐면 무효화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다 말을 팍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한 말이라고 보는 의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어떻게 장관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기 전에 빨리 차라리 백지화하라는 뭔가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아마 지금 특검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 당시에도 국토부에 나온 조사 자료도 삭제하고 은폐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막 바뀌고 약간 분리했던 페이지 빠져 있고 나중에 막 뒤섞여 있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원희룡은 애초에 인수위 들어갈 때부터 무언가의 지시 혹은 공모에 의해서 이 양평고속도로가 그때부터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인수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KDI의 예타를 이겨내면서까지 무슨 어디 업체 두 군데의 조언에 의해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 거기에 원희룡이 처음부터 관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도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방송까지 하면서까지 간 거거든요. 이 원희룡도 소위 말하는 빼박입니다. 빼박. 보스형님 TV님께서 25,500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특별할 때만 액수 소개해드리는 거 알죠? 원희룡도 구속해야 한다에 난 500원 건다. 근데 왜 2만 하면서 25,500원 보내주셨는데 보스형님 TV님 다리는 좀 많이 나으셨나요? 지난번에 다리를 다 부러뜨리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정필성님 원희룡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네. 이런 건 또 임세현 소장님이 날려주셔야 재밌죠? 네. 원망해도 이제 늦었다. 희덕거릴 땐 좋았지? 용산에서 다 써먹고 버려진 자 오마나까세요. 오마카시? 네. 오마카세? 그 원희룡 씨의 사모가 아마 이렇게 의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으신 의료인이시잖아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좀 다양한 분에게 상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남편부터. 네. 김영일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지열성님, 성치훈 대변인님, 임세은 식당 주인장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자영업이나 주유소 폐업한 곳이 많아 안타깝네요.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들 지갑 두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일님 감사드리고요. 김영일님 회원 가입해 주시니까 아까 조영신님 글 보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제가 실직을 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었는데 잠깐 탈퇴를 했습니다. 방송은 꾸준히 보면서 좋아요는 누르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되면 바로 재가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보면서 힘을 얻고 즐겁습니다. 그러셨는데 조영신님 전혀 그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하면 저는 감사하고요. 절대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우리 정어리 TV지 뭐 그런 거 전혀 부담 안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왜 원희룡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주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 초기부터 윤석열과의 어떤 도톡한 관계가 어딘가에서 맺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이 제일 처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쪽에서 공격할 때 가담했던 게 기억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일타 강사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원희룡이.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양평권 관련해서도 세상에 국민들의 수십 년 민원사항이었던 고속도로를 갑작스럽게 이후겠다고 백지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이제 삼부토건도 말씀하셨었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라기보다 그때부터 어떤 정치적인 미량 내지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 민주당에 대해서 간판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시면 2023년 7월이면요 윤석열이 가장 힘이 어찌 보면 셀 때였었고 거기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누가 그 결과를 알겠습니까? 자신 있었던 거예요. 이 정권에서 검찰 들고 가면 나는 100% 무죄인 거고 니들만 지금 어떻게든 거꾸로 무조건으로 당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나 무도한지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이런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백지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당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해산하라고요? 당 간판을 내리라고요? 민주주의 기본조차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 군림할 수 있다는 거를 저 때도 즐기고 있었던 거고 그 힘을 물려받고 싶었기 때문에 삼부도 같이 개입을 한 게 아닌가. 끝까지 이 정권의 시작과 끝에 같이 있었던 자라고 저는 봅니다. 와우님 잊지 말자 원희룡 옆에 이천수 그러셨는데 근데 성추 의장님 이천수는 왜 그랬을까요? 난 그것도 참 궁금해요. 또 제가 02학번이라 2002년 월드컵 영웅들을 참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 그냥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천 축구 생각해서 그냥 뭔가 인천시장 뭐 인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인천 축구 관련된 거 좀 도움을 얻는 그냥 이천수는 또 그냥 우리 쪽에서 손 내밀면 또 우리 또 축구 도와준다고 하면 축구 손 잡고 약간 그런 분이에요. 그 이천수가 아시잖아요. 뭔가 그렇게 축구는 정말 잘했지만 그렇게 뭐 다 축구 이외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수가 축구 잘했나요? 축구는 잘했죠. 그 원희룡과의 투샷 때문에 축구도 못한 걸로 잘하긴 잘했어요. 그리고 저희 송영길 시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인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도와주면 그냥 다 손 잡는 그렇기 때문에 이천수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원희룡 얘기 좀 하세요. 굳이 우리가 이천수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 이천수 선수가 왜 갑자기 원희룡 옆에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김건희가 야 이천 옆에 붙여라고 했다. 그것도 있었죠. 맞아요. 의료인 이천. 의료 이천. 의사 이천처럼 이천. 이천에 뭔가 꽂혀서 야 그럼 이름 이천수인 이천수 옆에 붙여라. 길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요. 근데 그랬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원희룡은 그냥 올인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코인에 올인했다가 지금 쪽박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원래 제주도지사 하기 전에 서울시장 하고 싶어 했잖아요. 원래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서울시장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제주도로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고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치 하고 싶은데 이제 재기는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코인에
아주 큰 배당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그냥 과도한 투자는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윤석열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찬 케이스. 네. 그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됐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전주에서 예, 예, 예. 조작 정권이네요, 다. 진짜. 네. 그렇죠. 그나저나 이제 김건희가 또 언제 소환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윤석열 구속되고 그다음에는 곧바로 김건희 아니겠어요? 네, 당연하죠. 김건희는 사실 이번 달을 못 넘긴다는 게 다수의 정설입니다. 이번 달 안에 구속되고 수사받고 할 것이다라는 게 정설이고 사실 혐의는 이 내란 특검의 윤석열 내란 수의 피의자보다 김건희가 훨씬 많아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것만 16개고 그리고 또 약간 재미난 것은 저희가 김건희 관련돼서 고발한 것들이 지금 쏙쏙들이 김건희 특검을 다 가고 있거든요. 이첩됐다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발 건이 뭐 특검으로 이제 이관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사건은 조금 더 지금 16개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특히 김건희 건은 굉장히 사안은 많은데 그동안에 나와 있던 증거와 증언과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양평 말씀드린 양평고속도로 건도 그 당시에 고발했던 건과 여러 의원들이 의혹 제기한 건들을 비롯해서 증거와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로는 오히려 이 수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것들 다 정돈이 됐기 때문에 삼부토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도 곧 소환돼서 조사받으면 아마도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요새 이제 러브버그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창궐 하고 있는데 러브버그처럼 둘이 붙어서 감옥 가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러브버그가 일주일 되면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네. 그러는데 러브버그하고 거의 운명이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같이 붙어서 이제 사라질 운명이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 참 해도 너무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작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참 기본이 없는 거죠. 해먹고 냉간히 해먹어야지 있는 대로 다 헤쳐먹으려고 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주가 조작으로 돈 버는 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정권을 잡았다고 잘 가고 있는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심지어 지금 마약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백혜령 경정 인터뷰를 했는데 백혜령 경정은 확신을 해요. 윤석열, 김건희는 마약 사업 총책이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겪었던 수사 정확하게 그거를 공표하기 직전에 마치 최이병 사건처럼 그걸 막았었고 그 막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모신 상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직접 오고 있고 알고 봤더니 그 대통령실에 연락을 했던 사람 조병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종호 사단에서 승진을 시켜서 우리 쪽에서 경찰 한 명 꽂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김건희와 연관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16건이나 되는 혐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쭉 해왔던 일들이 뭔가 다 그 범죄와 연루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실제로 장모는 이제 한번 구속돼서 법정형까지 실형까지도 복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굉장히 어둡고 썩은 부분의 대표적인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검사, 고위직 검사라는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있으면서 그걸 뒷배 삼아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안 걸리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검찰하고 검찰총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이젠 두려움자처 없이 그런 짓거리를 저질렀던 것이고 결국엔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있다가 나중에 권좌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그게 다 드러나려나? 그럼 뭘 해야 되지? 계속 집권을 해야겠다라는 게 결국 계엄까지도 이어졌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가 편하면 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철저하고 치밀하지도 않고 그냥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쁜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김건희는 언제 들어가는 얘기들을 잠깐 하셨다고 하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이 김건희 특검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7월 2일입니다.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워낙에 준비 기간조차 없이 발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5회 김건희는 아직이라 생각하셨지만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거, 오늘 7월 7일이죠. 5일 된 겁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 결과들 나올 겁니다. 요즘에 또 김충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충식이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죠? 최은순 엄마 최은순과 모종의 내연의 관계. 내연남 관계란 얘기가 이제 다수의 정설이죠. 김건희 뭐 양아버지 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윤석열한테 사위라고도 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녀간에 좀 정상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40 넘게 살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의 사람들과 이런 가족 관계는 좀 처음 봅니다. 정말로요. 모녀가 같이 무슨 주가 조작을 하질 않나. 어머니도 내연남이 있으시고 또 따님도 뭐 여러 가지 뭐 전 남편 등등해서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하는 게 좀 과연 정상인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사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이거 정신과 영역이 지배당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김건희 씨 일가 때문에 한편으로는. 김충식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슬슬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죠. 김충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나와요? 뭔가 지금 막혀있던 이 방어막들이 사라지니까 그걸 막고 있던 뚝이 무너지니까 이제 정보가 하나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막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뭐 어떻게 범죄 혐의가 지금 16개나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했겠죠. 근데 그 당시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이게 고위공직, 고위검사를 만나보니 이게 막히네? 이게 막아주네? 이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가능하네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저는 약간 주가도둑이 나라도둑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주가 조작해도 검찰총장 남편이 있으니까 막아주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다 한 거죠. 뭐 고속도로부터 해서 뭐 다 바꿔가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왜? 과거에 막아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범죄 혐의에는 아마 온 가족이 다 연루되어 있을 거라 보고 그걸 다 막아주던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이름도 나오고 김충식이라는 이름도 새로 나오고 아마 이름이야 나왔으면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제보가 또 이어질 겁니다. 나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나쁜 짓 했었는데 이런 제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나중에는 이제 이 김건희를 둘러싼 김건희가 윤석열을 이용해서 대체 어느 짓까지 했는지 어느 범죄까지 했는지가 나중에 싹 다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방금 들어온 속보 보니까 윤석열이 내일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제 들어가면 끝이니까 뭐 모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절 변호사님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속될 것이 명백해 보일 때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직접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무슨 대단히 무슨 그래 해줄게. 아이고 어디 지금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 구속 그 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강제로도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뭘 자기가 대단하게 무슨 시혜라도 베풀듯이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예. 망상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8년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성 2명하고 아기보살 신당 운영했었고 정신감정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탄핵 이후에 썼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쓴 거는 공개하라는 심정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노상원의 메모와 김용현의 옥중 편지는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동력이라고. 저런 놈이 또 분리하면 꼬리 팍 내립니다. 저런 건 쫄간나고 그러지 않나? 윤석열의 망상을 지배했던 노상원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내일 이제 오후 2시 15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지요. 정우승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100%라고 생각하고 100%.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99% 얘기하던데
딱 100%입니까? 왜냐하면 이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진술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법문에는 그렇게 없지만 사실 그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다른 참고인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게 되는가, 그 사람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한 입증이 차고 넘칠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법대로만 한다면 100%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는 중앙지법의 남세진 판사인가? 네,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게 예. 보통 이제 사법고시 출신의 그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은 다 법조인대관의 사진, 최소 연수원 시절 사진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판사님께서는 아예 가려져 있거나 검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차원에서 아마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 지난번 뭐 다른 김용현이나에 대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인지도 안 밝혔던 걸 생각을 하면 법원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결과를 낼 거라는 뭐 자신감인지 그런 암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사전 영장 심사를 다녀왔었는데 아마 그분이 아닐까. 그 당직 패턴상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만나뵀던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하면서 거기 세 분이 돌아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여자 판사였어요? 아니요. 아니죠. 이분은 여성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 남서진이 여자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사진조차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중앙지법 제가 다른 지방법원이랑 그 중앙지법의 그 영장을 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만나다 보면 중앙지법이 대체적으로 더 법문에 더 맞게 깐깐하게 진행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번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증거인멸 자체를 혐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지기현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 남세진 부장판사의 과거가 어떤 것을 했느냐 봤더니 대학생 진보연합에 예, 대한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을 했었고,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피의자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그러니까 사건 무마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 저는 이 지역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경찰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엄격히 받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본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과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는데, 지금 특검이 작성한 영장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보면 윤석열은 본인을 법치주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치외법검처럼 본인이 머무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고,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려고 했다. 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식으로 적시해 놓은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원에서는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우승 변호사님이 말씀한 그 부분도 많은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99.9999로 합시다. 법대로 한다면 100%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근데 많이 없는 이번에는 상황입니다. 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강의구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 이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변호인이 출석할 때 하고 아닐 때 하고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분명히 판사로서도 이건 확실하게 판단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야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이게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끊임없이 나가니까 거기서도 장군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작을 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 특검이 참 함정을 잘 판 게 사실 좀 관례적으로 변호인들이 이제 언론에 영장 같은 거를 이제 좀 풀을 해갖고 좀 언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변호인단에서는 사실 실수로 그 영장을 받을 때 팩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풀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누가 이거를 풀했는지가 특정이 되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장 내부에 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걸 특검이 담아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에 나감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 자체를 외부에 흘렸다. 이 자체가 진술 오염의 우려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거든요. 수사 방해. 예, 수사 방해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증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더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함정을 파놔서 그게 풀되는 순간 바로 그걸로 한 번 더 이 영장 판단에서도 다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향님, 앵커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은 송곳 같아서 모두 드러날 겁니다. 요즘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는 걸 보니 기쁨에 가슴이 더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진실은 송곳 같아서 다 드러납니다. 이상부님, 내일 윤석열 재구속날 국경일입니다. 예. 국경일을 하루 늦춰야 될걸요. 내일 2시 15분에 심사하고 그러면은 아마 7월 10일이 발부되고 그러는 거는 그 다음 자정경. 새벽쯤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봐야죠. 예. 한 가지 더 정구승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텐데 윤석열 구속영장이 고스란히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유출이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됐다. 형사처벌을 하겠다. 엄정하게 처리할 것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고 구속영장에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걸 유출을 했다면 자랑할 것도 아닌데 왜 유출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던데요. 보통 거기에 반박 논리를 같이 자신의 반박 논리를 좀 얹히기 위해 아니면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무리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유출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좀 약간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법원으로 거기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유출한 유출로 돌아다니고 있는 현재 그거는 스캔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딱 그 변호인이 했다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게 하려고 함정을 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변호인단에서 실수를 한 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팩스로 받으면 위에 누가 보냈는지랑 몇 시에 보냈는지가 남는데 보통 풀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라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안 하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풀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넘어갔지만 이게 걸면 개인정보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사소송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이미 증거가 체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의지나 거기에 기소를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참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변호사들 변호사들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윤석열이 부끄러운 치부가 낱낱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반박 논리라고 글쎄 말이죠. 유출을 시켜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들어있는 반대 진술을 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한 번 또 혼을 내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변호인들도 지금은 뭐 저렇게 하지만 윤석열 구속되는 순간 아마 먼지 날리듯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그렇게 충성 맹세했던 자들 다 말 바꾸고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죠.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 뭐 총 보여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려지겠습니까? 자, 내일 오후에 구속영장 심사하고 밤에 12시 10분에 발부가 돼가지고 12시 10분에 곧바로 수감이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몇 개월입니까? 3월 8일 날 나왔으니까 벌써 4개월. 4개월이 돼버렸어요. 아, 4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 살았지. 지금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그 서울구치소에서 한층 전체를 비우는 등으로 그때 당시는 뭐 대통령 이제는 그런 특혜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 구치소가 겨울은 그나마 따뜻한 물이나 이런 걸로 좀 그나마 보호는 살짝 신경. 왜냐면 정말 추워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는 되는데 여름은 사실 구치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여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그래도 폭염인데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땀 좀 빼시겠네 뭐. 아니, 사실 이제 이 더위에 윤석열이 들어가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너 고생 좀 해라라고 했다가도 지금 또 재소자들도 그렇게 그나마 힘든데 가서 그 얘기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그래요. 하여튼 좀 이자는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근데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고 심지어 내란 이후에도
같은 편에 섰던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는 또 뭐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서 속이 탑니다. 근데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번 3특검에 의해서 최소 조사를 받던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시간 싸움이다. 이제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요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협치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내란 세력과도 손잡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의로운 협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내란 수기와 손잡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영 논리는 부수자라는 것이 협치이지 내란 수계를 용서해준다 이런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일각에서 자꾸 이거 오염시키는데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MBC인가요? 노상원이 메모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이자는 물론 이제 무속에 빠져 있고 점집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뭐 수거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현백 준비하고 연평도 앞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이런 생각을 했던 자지요. 근데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썼던 메모를 입수를 했는데 38가지인가? 34가지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가지수를 보고 이놈아는 증세가 상당히 좀 심하구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어떻게 30몇 가지를 그렇게 적고 있을 수 있나요? 전혜연 원장님 그럴 자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정도면 망상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번부터 34번까지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3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맹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고 국회의원 상당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다라고 썼고,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누가 내란인가? 민주당 의원들 3분의 1 정도인가? 부정선거로 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두 가지 면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상당히 잘 통했을 것이다. 한 번은 부정선거 망상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무속에 대한 맹신, 이것이 합쳐지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에 대한 자신감, 신뢰, 거의 종교적 수준의 어떤 맹신이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노상원이라는 인물도 윤석열하고 닮은 게 있어요.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감이 아닌데 갑자기 대통령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속을 더 신봉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상원이라는 인물 2018년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성 2명하고 아기보살 신당 운영했었고 군에서 전역하게 된 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끈을 잡다 보니 정말 이건 나에게 천운이 있다, 무속을 더 맹신한 게 될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개인적 망상을 넘어서 나라를 뒤흔들 계엄으로 이어졌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사실 특검이 이것까지 밝혀야 되냐 싶지만 저는 이런 망상이 형성되게 된 과정도 좀 상세하게 밝혀져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필 메모를 보면 이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 몇 군데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런 논리예요.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당선된 사람 아니냐.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또 누가 내란인가? 민주당 의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34가지인가 썼다고 하는데 이 미친놈이 34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논리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님 이런 거죠. 자, 윤석열 탄핵을 했어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논리를 어디에서 찾냐?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가짜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탄핵은 무효. 이런 논리 전개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다른 논리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거는 육사 수석이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정신 감정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혹시 영화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세븐에 보면 거기서 왜 연쇄 살인범이 이 사람은 자기 집착, 망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소명을 받고 태어나서 이거를 꼭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메모를 끊임없이 메모를 합니다. 이런 노트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저는 솔직히는 저는 이게 탄핵 전에 한 건 줄 알았더니 탄핵 이후에 하고 나서.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탄핵 이후에 이런 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시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핵심입니다. 탄핵 이후에 썼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쓴 거는 이건 이렇게라도 방송에 비춰지길 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목적이 일시 작성이 된 거고 메모라는 건 사실 스스로 메모하거나 기억하기 위한 건데 이 메모는 다른 목적이죠. 이렇게 밝혀지길 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럼 뭐 때문이냐? 결국 자기는 명분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작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말이 안 되죠. 일반인이 봤을 땐 말이 안 되겠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한줌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명분이 있으니 우리를 계속 지지해달라. 우리는 억울하게 됐다. 우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신병자의 행동이라거나 이렇게 격화시킬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쁜 행동으로 봐서 오히려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돼야 되는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상원의 메모하고 김용현의 감옥 편지는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데 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공개하라는 심정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노상원의 메모와 김용현의 옥중 편지는 상당히 이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처단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리한 시점마다 본인들도 방어하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선동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안타깝게도 제가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역 주변에서 집회하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개시 본인들은 그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가 이제 하마터면 나와서 또 돌아다닐 뻔하지 않았습니까? 입도 맞추고 다행히 노상원이 어제 구속됐죠. 예. 네. 참 이런 것도 다 재판이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주 2.5일, 네. 주에 최소 2번에서 3번이 진행됐는데 지금 재판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이거는 비단 직위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빨리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주 3회, 4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다 일어난 일인데 다행히 특검에서 영장을 적시에 다 청구를 해갖고 막아냈기 때문에 방정이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진행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정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거는 대개는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안 됐지만 모든 거를 연기시키는 것만큼은 다 뜻을 이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연기한 이유는 특검 뒤로 미루고 그동안에 증거인멸하고 대선은 조금 더 미뤄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시간을 마련해내고 그동안에 이재명은 없애버리고 그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쯤 됐으면 지금쯤 됐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네들의 모든 계략도 다 수포로 돌아갔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케줄도 좀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결정하는 건 재판부죠. 글쎄. 그럼 지기현 재판부가 뭔가 이제 태도를 전향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그쪽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갑자기 확 바꾸게 되면 뭔가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 특검이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사에 집중하되 이제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유지권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권 갖고 와서 지난번 고속 취소 등을 사유로 해갖고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지나치게 천천히 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렇다면 3대 특검을 해야만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정책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구속됐어? 우리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겠다? 분명히 뭐 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거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특검을 좌초시키려고 애썼던 일부 정치인들도 저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 단죄를 하던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심판을 하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정말. 아직은 여력이 국힘의 의원들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지금 이제 뭐 저쪽 국힘에서 전당대회 할 때쯤이면 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그죠? 주 중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저희가 나온다고요, 들어갈 것 이제? 같은데. 다음 주 중에 줄줄 소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관이 다 잡아 족쳐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 정상이 아닌 자가 윤석열의 머리를 지배하고 거기에 또 윤석열이 놀아나고 이랬던 거죠. 결국은 이번 내란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이 왜 노상원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을까?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잘 되는 인물들이 본인이 뭔가 자격지심이 세고 우리가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용맹해 보이지만 속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잘하시는데 야당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감히 방해한다라고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선관위가 정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다 보니 이게 통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열등감과 노상원의 망상이 합작이 된 작품이 바로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상원에 대한 조사도 정말 철저히 돼야 되겠고 도대체 노상원과 윤석열 사이에는 누가 있었을까? 상당히 의심되는 김건희와 그 군의 세력들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수사가 돼야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봐봅시다. 조혜주 선관위원을 언급을 했어요. 조혜주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조사하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왜 조혜주 선관위원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좌표찍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신들과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자신들과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특정을 해서 마치 그 자신들의 망상에 아니면 자신들의 그 명분 쌓기에 디테일이 있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만 보입니다. 일요시사가 이렇게 당시에 노상원이 이제 선관위 침투 또 진압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보사에 그날 갔던 멤버들 인터뷰를 했는데 망치로 선관위 직원들 머리를 깨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이 참, 그러니까 이자는 뭐 예, 수거해가지고 뭐 폭침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장시킨다. 뭐 완전히 정말 아까 김연애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저는 정신감정 하는 거 잘못하면 이것도 그럼요. 그걸로 또 정신 이상으로 갈까봐. 이상으로 또 풀려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괴한 사람인 게 엄청난 자아의식이 강하면서 또 엄청난 겁쟁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이상하게 조합된 사람이 윤석열의 기괴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한테 너무너무 겁을 내잖아. 근데 그러다가 노상원처럼
완전히 그냥 와서 숭배하고 숭상하고 당신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깜빡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명석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같이 그 어리석은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하여튼간에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모든 발언의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윤석열이 넘어갔다 이런 표현이 쌓이다 보면 마치 윤석열이 이용당했다고 그렇진 보일까봐 않아요. 걱정이 그렇진 됩니다.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결정한 거고 본인이 정책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논리를 선택했다고 약간 하는 게 그럼요.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직접 만약 검찰 같으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군 문제니까 못하던 거를 노상훈이하고 김용현이가 구체적인 안들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폭파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니까 엄청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택한 거지.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노상훈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는데 윤석열이 실행했잖아요.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에는 갔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노상훈이가 윤석열 머리를 지배하고 이제 수종 역할을 했던 것이 김용현인데 김용현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것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이자도 내란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얼마나 깝죽됐습니까? 아주 가관이죠. 가관. 뭐 하는 거 보면은 저런 사람이 경호처장 때도 나와서 깝죽거리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할 땐 더하고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야 너네들 지금 뭐 아무리 어떻게 해봐야 곧 내란 일어나서 너네들 다 수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태도 한번 보시죠.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 네. 갑자기 후보자. 네. 그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를 자꾸 차지철에 비유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지 마세요. 네? 웃지 마시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차지철에 저를 자꾸 비유하시니까 제가 그런다고 그래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비교를 하지 마세요, 아예.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 아니, 국회에서 저렇게 말하는 건 봤습니다. 무슨 저런 섹스가 있어. 욕할까봐. 아,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거 국민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만불선한 태도로 그다음에 니네들 처음 보셨어요? 나 처음 봤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니 얘기는 기사는 봤는데 제가 기분 나빠질까 봐 그때는 안 봤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 속마음은 이거예요. 니네들 다 내 아래 있어. 그렇죠. 내가 다 아까 총과 칼은 내가 가지고 있어. 얘를 다칠 수 있어. 이 얘기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차지철이가 그랬었지. 예. 차지철이가 그렇죠. 딱 그러니까 그랬죠. 이제 김용현이는 입장을 보면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라. 네. 윤석열이 나 꼼짝 못 절대 건든다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해봐. 곧 다 내가 정리해줄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요. 아, 여인영이도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머릿속에 그런 계산이 이미 들어있었던 공작을 거죠. 다 갖고 있었던 거지. 이게 은질지 모르지만 얘네들 다 쓸어버리겠다. 몇 개월 뒤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있을 건데 너네한테 내가 이렇게 뭐 그렇죠. 겸손하게 될 필요가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 김용현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유병호잖아요. 그래요. 감사원의 유병호.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습니까? 대통령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에 나와서까지 저렇게 오만하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역대적으로 보면
판관이 언제 나오느냐. 왕이 무능할 때 나오잖아요. 왕을 엎어서 호가호위 하는 거. 지금 김용현 그리고 유병호 이런 사람 누가 키웠습니까? 무능한 윤석열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전 이거 볼 때마다 무능한 윤석열 그리고 그 옆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김건희, 김용현, 유병호, 여인영 얼마나 국민들 앞에서 오만불손했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제목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말이 나와요. 아까 그 말하는 태도 보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그 눈깔 보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김진애 의원님 갓나고 중에 상갓나고 얘기했죠. 네. 또 저런 놈이 또 분리하면 꼬리 팍 내립니다. 헌재에서 족칠 때 네. 그때 표정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 보세요. 테니까. 그건 제가 봤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네. 또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걸 상갓나고라고 그런다니까요. 저런 건 쫄갓나고라고 그러지 않나? 저희 그 예전에 그 국정감사 때 제가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으로서 이제 국방부 그 군사법원 관련 이제 국정감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그 무인기가 문제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서 막 보고를 받을 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소름 돋는 게 자기네가 보내놓고 마치 북한의 무인기 문제인 것 마냥 그때 문제 제기를 해갖고 그 곤란하던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있었죠. 그때 연기하던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소름 돋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뻔뻔하게 마치 마치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걸 생각하면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시 이것도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 계엄령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경고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생방송 토론하고 뭐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한 대로 했었죠. 국민의힘 계엄 신호를 정말로 알고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제가 물론 윤석열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윤석열 계엄 사태에 이르고 이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아직도 활개치고 다니는 이면에 과연 윤석열 같이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 분명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윤석열과 손절하겠다, 뭐 큰절하고 뭐 당 색깔 받고 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가 말이죠. 세상에 프로그램 뭐 쓰냐 그러니까 LG 거. 그게 90년대 때는 실제로 LG 쪽에 워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써본 거죠. 네, 안 했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쓰리킴 김용현, 김태효, 김건희, 김주현, 김성훈이. 이 모든 발단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임성근의 거짓 보고, 허위 보고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엔 이 통일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고가의 선물들이 결국은 김건희한테 간 것이고 그 통일교가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건희가 도대체 안 해먹은 게 뭐가 있는가 이거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식욕이 좋을까? 아마 그 식욕은 김건희 본인의 식욕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 패밀리, 건희 패밀리의 식욕인 것 같아요.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뭔가 하나를 해내면 그렇게 성취감을 얻는 이른바 김건희의 권력, 영향력 증후군이에요. 아니 그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 하나 이렇게 목을 매달아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오냐고요. 바보같이. 김건희의 권력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람의 남편이 대통령을 하면서 국정을 했다는 게 정말 참 참담합니다. 이 시대에 돈 버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가 부동산, 두 번째가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짜 돈 쉽게 버는 게 마약이거든. 이 세 개를 다 건드렸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요. 윤석열 정권의 쓰리킴 김용현, 김태효, 김건희 이 세 작자가
정말 모든 거를 주도했다. 근데 보세요. 김건희는 김용현하고 경호처 관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네 예산 써줬지, 비어폰도 다 지급해줬지,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김태호는 속삭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저기를 하면서 그 외교나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뭐 나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게 해주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게 해주고 이러고 나니까 저는 이 세 명이 어떻게 속삭였느냐. 그리고 특히 김태호하고 김건희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또 수년 동안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번 내란 사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는 이건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시작점은 아마 최혜병 그 특검에서 시작점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에도 김태호는 불려갈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이제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또 있어요? 쓰레기에 김주현. 아하, 김주현. 김주현은 마지막에 그냥 제가 저건 설계자일까? 저는 설계자였다고 생각하고 김건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을 수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아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김건희 수사에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왜냐면 여의도에서 김주현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부터 그런 말이 떠돌았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다. 특히 심우정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더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란과 그 김건희 특검이 보여줘야 될 결과물이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록으로 붙을 김가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김성훈이. 아, 이제 지금 보니까 부럽도 안 되는 것 짜말이죠. 같아. 예. 아, 지금 뭐 최혜병 특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특검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하고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것만 남아 있지만 우리 국민이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최혜병 순직했죠. 박정훈 대령이 수사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임성근이 이거 처벌해야 되니까 경찰로 이제 이렇게 딱 넘기려고 했고 넘겼어요.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성근이 직접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 휘하의 장병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순직을 했으면 그 책임자는 당연히 옷을 벗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무명운동 이종호 통해서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김건희가 뽀로로 왜? 이종호가 지 돈 많이 챙겨줬으니까. 오빠 임성근이라고 그 사단장 있는데 그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 살려줘야 돼. 에? 이거 얼마나 나를 챙겨줬는데 우리 스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 야 이런 일로 뭐 사단장 다 자르면은 사단장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먹겠어? 딱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때 관련돼 있는 놈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다 아는데 임종득도 있어요. 네. 이런 자들을 윤석열이는 딱 자기 일 봐주잖아요. 그럼 꼭 자리로 이걸 갚아주잖아요. 그럼요. 대사 보내주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디테일이 좀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이면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더 하나 밝혀진 것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하나 더 밝혀진 게 임성근이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좀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혜병은 사실 물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다가 이제 실종이 되고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건데 임성근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뚝이 무너져서 병사가 실종됐다는 식으로 축소 은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사령관한테? 본인이 사령관이고 이제 청와대 쪽으로 올라갈 때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다른 데에서는 당연히 실종자 수색 중 사망이라고 실종이라고 했는데 임성근은 그렇게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실은 아마 그렇게 들어온 거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임성근의 보고를 믿고 뚝이 무너져서 사망한 거면 이런 식으로 잘못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밝혀졌고 우리 큰일 났다. 임성근이 거짓 보고한 것 같다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구명로비로 나아가는 걸 보이는데 이 모든 발단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임성근의 거짓 보고, 허위 보고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밝혀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근이 부인이 와이프가 김건희 측근과 연락을 몇 차례 했나요?
그러니까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그 휴가 기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성근이 와이프가 김 여사 측근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의 표명한 날 그러니까 그때도 왜 이종훈가가 야야야 그거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조치해 줄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14건, 9건, 4건, 4건 이걸 구명 로비가 아니고 뭐라고 안부전화 하루에 14번씩 합니까? 이 김건희 측근이라면 누구하고 했을까요, 정구승 변호사? 정 씨? 저는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BP 패밀리 중 한 명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참 이 통화 내역을 저희 변호인단은 확보를 못했었는데 공수처한테 감사하면서도 화가 나는 게 그 통화 내역이 1년 보관이 됩니다. 저기 2023년도면은 2024년도에 이미 통화 내역은 삭제됐다는 건데 저게 지금 나온다는 뜻은 공수처에서 이미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갖고 있었다. 감사한 거는 그렇게 미리 잘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또 참 화가 나는 건 감춰왔던 게. 거의 2년, 근 2년간 저거를 저희 변호인단이든 재판에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다고 수사에 나아가지도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야속하기도 하고 또 지금 와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데 조력을 하니까 고맙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와가지고 야 들고 아주 읽는데 내가 김건희여서 한번 뭐 보기라도 했으면 전화라도 뭐 한번 억울하지. 뭐 그런 해봤으면 얘기. 뭐. 그래 지가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누가 너한테 했다고 그래. 그런데 이 와이프 시켜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건희는 또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보지도 않았다. 김성근이 전화도 없다. 그리고 딱 한다는 얘기가 다 그 밑에 행정관이니 이런 친구한테 전화 받고 또 와이프를 통해서 아유 깡깽이들. 사실 이미 그 임성근의 거짓말이 밝혀진 추정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국감에서 청문회로 기억하는데 이종호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임성근은 바로 모릅니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종호 동명이인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상관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이종호를 맞을까요? 저는 그 해병대 사령관 자기 상관은 압니다라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미 그 블랙프로 인베스트의 이종호라는 걸 자기가 알고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요. 정말 저는 김건희가 임성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잘 그런 사람은 알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종호만 아는 거죠. 이종호가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그게 한심한 게 자기한테는 이종호가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를 돈 벌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하들도 만들어주고 그게 너무 한심하잖아요. 소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잡혀 있고. 되게 조금 끔찍한 상상을 한다면 만약에 BP 패밀리들의 그 구명 로비가 성공을 해서 임성근이 살아났고 임성근이 윤석열의 애정을 받아서 총애를 받아갖고 해병대 사령관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2월 3일 날 그 국회로 밀고 들어왔던 병력 중에 해병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른 뭐 707 이런 친구들이야 조금 엘리트였던 병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좀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했고 실제로 흥분하는 걸 스스로 자제하거나 좀 그게 했는데 만약 사병 그리고 일반 병사들이었다면 아마 자기네들을 탓하고 밀어붙이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헬기 통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707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따르냐고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임성근의 성향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냥 무대뽀로 해병대로 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2, 제3 계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저희 박정훈 의원님께서 또 나라고 하는데 일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뉴스토마토 기자가 왜 케이블 타이로 포박되는 거 나중에 영상 공개된 것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간첩이 국회에 있으라고 망설였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본인들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더 과격하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박정훈 대령님이 어떤 수상식에서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정말 계엄이 성공됐으면 자기는 과연 살아 있었겠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계엄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분들은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 가족과 내가 수거 대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사살될 수도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심지어 노상원 수첩의 그 해병대 그 대령
이런 식으로 박정훈 대령님을 암시하는 수거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있었죠. 예. 자, 김건희 특검도 지금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변함없이 님께서 기다리다가 쏘셨나 봐요. 7만 7천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77만 되면 쏘려고 든 적금 보냅니다. 네. 어여 100만 정어리 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900명만 되면 되네. 예, 800. 지금 888. 9,900 네. 900명이 아니고 88명만 88명만 되면 77만 명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 계시면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지금 턱걸이네요.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님, 백운기 형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독도사랑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머니언님, 또 복덩이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앵커님 댓글에 예. 우리 발언 듣고 이제 해병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정수 변호사님. 저는 해병대 유교 연대를 응원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럼요. 해병대를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징집병이기도 하고, 물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흥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우려가 더 있다. 그리고 사령관이 더 맹목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푸시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해병대를 전혀 차별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 박정훈 대령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내란 사태에서 해병들이 보여준 기계와 용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리스펙트하고 있고. 아이, 뭐 우리 정구수 예. 변호사님이야 확실하시죠. 진짜 해병을 사랑하시는 너무 멋있죠. 분이고. 예. 자, 이제 강혜경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강혜경 씨가 출석을 김건희 특검이 하기로 했다고요? 예, 이거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갖고 아마 검찰의 자료를 특검이 받았을 텐데요.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창원지검, 지금은 중앙지검으로 모였지만 그 검사분들께서 포렌식을 제대로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남겨놨을까? 정보 정리를 제대로 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고 수사를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이 먼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특검에 연락을 먼저 드렸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됐고 혹시 모르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저희가 포렌을 또 별도로 돌려갖고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명태균 관련, 특히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특검의 의사를 전달했고 아마 그렇죠. 특검에서는 이제 출석까지 하셔서 진술까지 해달라라는 회신이 왔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77만 돌파했습니다. 역시 김진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역시 우리 정원이들 대단하시네. 대단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희재님은 또 회원가입해 주셨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77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007 그러니까 더 이쁜데 예. 금방 또 올라가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도 계셨군요. 에이. 예, 감사합니다. 야, 곧 100만 되시겠네. 근데 요새가 비수기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지금 우리 정어리 TV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고 감사하지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쪽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보고 갑시다. 통일교가 지금 갑자기 이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뭐 본부장인가 했던 자가 김건희한테 샤넬백 주고 뭐 구두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구두 바꿔주고. 근데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 문선명 전 총재 부인이죠. 네. 근데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통일교 엄청 돈 많지 않아요? 근데 무슨 도박을 해나? 일단은 뉴스를 보면 검찰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한 총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업무상 횡령은 일단 출금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고 제가 보기엔 이 통일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고가의 선물들이 결국은 김건희한테 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짜 이른바 뇌물로 볼 수 있는 명품을 수사한 인물은 누구시며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커넥션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이아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데 열광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물론 적은 거 아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갔을 커넥션은 몇백만 원, 몇천 원이 아니라 몇 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좀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통일교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뭐 YTN 인수라든지 뭐 또 캄보디아 개발 공적 원조 개발하는 거 뭐 이런 데 사업 관여한다든지 하여튼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건희가 도대체 안 해먹은 게 뭐가 있는가 이거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 제가 참 목이 다 막히네. 어쩌면 저렇게 식욕이 좋을까? 근데 아마 그 식욕은 김건희 본인의 식욕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 패밀리, 건희 패밀리의 식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탐욕이 그 유전자가 어머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오빠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이른바 마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가령 마약이나 평택 사건 같은 거에는 사실은 김건희를 믿었지만 그쪽은 덮어줄 거라고 믿은 거고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그 어머님과 오빠 쪽의 라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배가 고픈 사람, 그게 이유가 뭡니까? 권력에 대한 중독도 그렇지만 돈에 대한 중독은 이 끊임없는 바닷물 마시면 계속해서 호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이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내고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뭔가 하나를 해내면 그렇게 성취감을 얻는 이른바 김건희의 권력, 영향력 증후군이에요. 저는 그건 권력도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얻는 이 짜릿짜릿함, 사람을 조종했다라고 하는 이 짜릿짜릿함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 하나 이렇게 목을 매달아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오냐고요. 바보같이. 근데 이제 김건희가 지금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출국 금지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조단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엄청난 사업에 계속 관여를 했다라는 거 한 건도 아니고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의혹부터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거 좀 반드시 파헤쳐야 될 거고 이 김건희의 권력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람의 남편이 대통령을 하면서 국정을 했다라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이 시대에 돈 버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가 부동산, 두 번째가 주가 조작, 단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짜 돈 쉽게 버는 게 마약이거든. 이 세 개를 다 건드렸어. 부동산에도 건드리고, 주가 조작에도 건드리고, 마약 쪽에도 건드렸는데. 근데 한심한 거는 이제부터 가르쳐줄 텐데, 근데 여기에 한심한 게, 아니, 원희룡 같은 국토부 장관 한 사람이 거기에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장관이라는 작자는 적어도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메커니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러리 서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MOU가 있는데, MOU 안에는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가 있대요. 재건의 제자도 없대요. 아니 얼마나 한심해. 네.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적어도 그거 내놔봐. 내가 갈 만한 자리인가 한번 봐야지. 이거를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용산에서 전화 오니까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MOU는 아무 쓸데할데 없어요. MOU 100번 해봐야.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원희룡도 크게 뭔가 잡혀 있거나 본인의 권력 지향성이 너무 해바라기 같거나 이 두 가지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요. 박조수한님,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교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캐나다에서 함께 해주시네요. 이제야 제가 당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고개 빡 세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교민들의 면을 세워주신 잼프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예, 박조수한님 사랑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이 방송 중에 댓글 쓰셨네. 해병대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성근이 지휘관이었다면 더 위험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항상 해병대를 존경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뭐 비하 발언으로 안 들었는데 혹시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앵커님 그럼 저도 한마디만 해도 네. 될까요? 저는 이제 해병대연대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사진도 있고 자주 소통하고 있고 또 박정은 대령님의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사실 백운기 앵커님의 정월의 TV에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 앵커님이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런 방송에서 저희가 뭐 해병대를 이렇게 오해할 만한 발언을 정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해를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분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오해하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또 행동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변호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하 발언 몇 개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 제가 비하 발언했습니다. 더 센 것도 하고. 더군다나 카카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 그것도 저는 참 석연치가 않고요. 얼마나 이렇게 호가호의를 많이 했을까 김건희를 내세워서 그 김건희의 이름 석자만으로 저런 180억이라는 투자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현금이 어디로 쓰이냐? 김예성 씨가 소유한 주식 46억 원어치를 사줍니다. 46억 원어치를 김예성 씨가 소유한 그 비마이카 렌트카 회사 그 주식을 사고 IMS라고 이름을 변경하거든요. 김혜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잔고 조작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오랫동안 제지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주요 임원이고 잔고 조작으로 범죄까지 저지른 자인데 그 김혜성이 코바나 콘텐츠에 있으면서 심지어 그 렌트카 업체를 누구한테 처음에 특혜를 입고 만들었냐? 도치모터스로부터. 김건희하고 사바사바 했던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진실을 확실히 아는데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특검이 동시에 풀 가동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는 이거는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힘을 쏟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집사 게이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베트남인가로 도망을 가 있어요. 김건희의 또는 최은순의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모 씨인데요. 뭐 이름 김예성이라고 다 나와 있지 않나요? 다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자는 최은순이 그 잔고 증명서 위조하고 조작할 때 그걸 해가지고 이미 그 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걸 들여다 보니까 무슨 뭐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렌트카 업체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여가지고 아주 부실해요. 그런데 대기업이 거기에 180억이나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름도 없는, 더군다나 회사 재무 상태도 매우 열악한 거기에 뭘 보고 180억을 대기업이 투자합니까?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데서.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고가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그래요. 그 이따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 부분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건데, 자, 윤경호 소장님, 자본도 잠식 상태인 곳에 180억이나 투자를 했다.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딱 저는 최순실 이게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카카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 그것도 저는 참 석연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자가 이미 이렇게 해외 도피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번 특검보가 저렇게 얘기를 해서 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죠.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그동안에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호가호의를 많이 했을까. 김건희를 내세워서 그 김건희의 이름 석자만으로 저런 180억이라는 투자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이 김예성 씨 관련해서 예. 진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채 양명주, 이 수사, 이 굵직한 수사로 먼저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접근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커버나 컨텐츠 시절부터 시간순으로 전부 다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나 컨텐츠 협참금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김예성 씨,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김예성 씨 관련해서는 최은순 씨가 징역 실형 1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로 나왔고,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가 김예성 씨를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얼굴은 모자이크 표시는 됐지만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김예성 씨가 하던 그 렌터카 회사에 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84억이라는 현금이 와르르 들어가는데 이 현금이 어디로 쓰이냐? 김예성 씨가 소유한 주식 46억 원어치를 사줍니다. 46억 원어치를 김예성 씨가 소유한 그 비마이카 렌터카 회사 그 주식을 사고 IMS라고 이름을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예성 씨를 보고 대기업이 이거를 투자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와 연결고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 김예성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난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뭘 보고 180억씩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또 특검보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길래 왜 저걸 굳이 설명을 하지? 그때만 해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했던 걸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왜 기각하죠? 아이스님이 오늘 아침 경공에 이렇게 나왔대요. 김건희 특검 김혜성 계좌 추적 기각했던 판사가 예전에 김혜경 여사 벌금 때렸던 판사들이라고? 네,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인가요? 3명인가 올라왔는데 그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이 김혜경 여사에게 식사 대접 10만 4천 원인가요? 네. 식사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판사라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판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네. 분명히 그 메토에 이미 적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발견된 불법행위도 수사해라고 안전판 조항까지 있거든요. 네. 16호 조항에. 네. 그리고 김혜성이 누굽니까? 이건 저희들이 직접 고발한 사람입니다. 예. 이미 민생에서 알고 계셨군요. 이미 이 김혜성은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추적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윤석열, 김건희 그 서슬프는 시절에 맞아요. 밖에서 인사 로비 온갖 청탁은 건지냐는 것 같고, 실제 돈 챙기고 나쁜 짓 하는 것은 김혜성이다. 그 350조의 그 장고로 조작하잖아요. 최은순과 김건희가. 그때 이 최은순과 김건희가 컴퓨터로 이게 이제 신한저축은행, 신한 말고 신한저축은행의 장고를 조작하는데,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뭐 졸업증명서를 그 조작하려면 막 로고를 이렇게 따고 막 해야 되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성을 시키고 김혜성이가 그냥 건희 누나하고 따라다니는 애입니다. 그래서 장고조항에서 같이 유죄 선고됐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핵심이 그 공동으로 기소된 안모 씨가 이 주범은 김건희라고 법원이랑 검찰에 진술을 냈는데도 김건희만 기소가 빠진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특검이 들어봐야 되는데, 이건 진짜 K 미르 스포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돈 내는 데를 보세요. 카카오가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 들어서 계속 수사받고 의장 구속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성 또는
협박받아서 제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 자가 네. 김혜성이라고 하는 자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건희가 왜 그 서울대 무슨 경영대학원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났던 건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원의 과정이라는 거 뭐 거기 다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막 김건희가 뭐 공부하고 막 뭐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들이 무슨 과정 최고위 과정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공부하는 데 아닙니다. 그냥 교제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막 이렇게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러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죠. 거기에서 만났는데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뭐 적인 것처럼 무한달련님이 잘 아시네.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니고 논팽이는 좀 그렇고 모여서 단기간 내 학력 세탁하고 인맥 형성하는 곳 아닙니까? 모르는데 좀 그런 게 있죠. 윤경호 소장님은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치신 분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현직 언론인 시절에 이제 그런 곳에 이를테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끼로 많이 이를테면 초빙 받았거든요. 네. 학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최고위 과정들이 대개 6개월 단위죠. 1년짜리는 거의 드물어요. 6개월 단위의 최고위 과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네. 아세요? 예, 맞습니다. 아세요? 되게 강좌를 1교시, 2교시는 제법 이제 알려져 있는 흔히 말하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뭐 인문학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 내지는 무슨 뭐 그 주제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즘에 뭐 100세 시대 뭐 그다음에 자산 분리기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주 전공을 1교시에 다 배치하고 2교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3교시라는 게 그 구성원들끼리의 교류의 시간이거든요. 이 3교시라는 걸로 결국 그런 최고위 과정은 네트워크가 이제 끈끈해지고 거기에 3교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앵커께서 이걸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뻔하다 이렇게만 얘기해 그렇죠. 그런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기 좀 다녔어요. 예. 그래서 좀 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그 특검보 발언 중에 이러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해석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조금 내용이 지금 앞뒤가 바뀌었는데 일단 특검에서 특검법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특검부가 맞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법에는 총 16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 기업이 뇌물 해당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정확하게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이 사건에는 김예성이라는 자가 등장을 했고요. 김예성이라는 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관련한 특검이 당연히 이 사건 수사 대상인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닌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홍주 특검보가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요. 문홍주 특검보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에게 우리가 법을 몰라서 특검 대상도 아닌 걸 가지고 수사한다고 그랬겠니? 라고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뭐 다 수사할 수 엄밀히 따지면 특검법이 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수사를 하다가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드러났으니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맞습니다. 16호에 정확하게 1호부터 15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불법행위도 수사로 하고 또 하나 그런데도 수사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수사행위라고 딱 16호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장고 조작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직접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2호가 코바나 컨텐츠 뇌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주요 임원이고 장고 조작으로 범죄까지 저지른 자인데 그 김혜성이 코바나 콘텐츠에 있으면서 심지어 그 렌트카 업체를 누구한테 처음에 특혜를 입고 만들었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이름도 없는 렌트카 업체가 도이치모터스 그 고급 BMW를 50대를 불화받아갖고 사업을 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코바나 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이랑 싹 다 연루되어 있는 핵심 인물이 김혜성입니다. 최은순, 김건희와 관계도 그렇고 그것은 그 특별한 수사도 아니에요. 뭐 알게 된 수사도 아니에요. 그냥 특검법에서 처음부터 김혜성은 핵심 수사 대상인데 그걸 기각했대고 이건 판사님 제가 웬만하면 사법 독립 무조건 존중하지만 도저히 우리 국민주권자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래도 비판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것은요. 카카오, 효성 이런 대기업들이 뭘 보고 180억이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기업의 정보망도 그렇고 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자들이 속된 말로 뭐 나이롱뽕으로 거기 닦겠습니까? 다 경험이 있는 거죠. 쫙 보는 거죠. 안테나 세우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뭐 6개월까지 갈 것도 없을 거 한 3개월이면 견적이 나올 거예요. 아, 윤석열이가 어떤 자구나. 쟤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요리가 가능하고 이자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아, 여기구나. 그것 바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윤석열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자는 김건희거든. 그러면 김건희한테 다 모든 것이 가야 되는데 김건희하고 그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쪽에다가 막 갖다 넣는 거고. 저는 그런 것을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이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건희하고 사바사바 했던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진실을 확실히 아는데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역 말단일 수 있는데요. 그 184억 원이 돈이 건네진 게 언제냐, 출자가 된 게 언제냐, 시점이 중요한 23년 6월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저 184억 원을 얘기하면서 K재단 미르재단이 탁 떠올랐을 때 그 뭐예요? K재단 미르재단에 최순실이 쪽에 돈을 넣도록 기업들에게 중간 연결고리 내지는 압박을 했던 주체가 누구였어요? 당시에 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혜성이 김건희 이름을 팔아가지고 직접 효성이나 카카오 모빌리티에 압박 내지는 요청 그걸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김건희 옆에 이미 당시 대통령실에 어떤 완장을 차고 있었던 누군가가 대기업들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KT 불법 부당 그 김건희 세력 개방으로 고발했는데요. 이걸 그냥 인사를 누구를 안 쳐라. 그냥 지금 현상은 김영석을 결국 1년 만에 김건희가 낙제면서 안 쳤다는 의혹인데 이게 그냥 낙하산만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한 10수명의 나머지 낙하산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KT가 이상하게
뭐 자기 자회사를 뭐 헐값 매각한다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헐값에 인수한 그 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받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부분도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첩보는요. 김건희, 윤석열이 주요 대기업 인사나 어떤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건진이라든지 김혜성 등을 앞세워서. 이게 지금 특검에 고발이나 제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KT는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요. 사장이 3명 인준됐는데 3명을 날렸거든요. 당시에 주총 앞두고. 이건 이관섭, 김건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짓이다라고 당시에 퍼더했는데 이걸 제가 특검에 고발을 했는데 김혜성은 오히려 조족죄일 수도 있습니다. 184억은. 그보다 더한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 아마 앞으로 저는 경청동절 뉴스가 몇 개 더 나온다고 봅니다.